북한에서 여성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자들의 성상품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알 수 없는 검사들과 부조리한 수치스러운 훈련들이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실래요? 어머니는 제가 군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저를 때리셨어요. 이 미친 것아, 너는 여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어머니, 저는 꼭 군인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TV에서 본 여군들의 늠름한 모습이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강하고 당당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입대 첫날, 신체 검사장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제 꿈을 처음으로 산산조각 내버렸죠. 야, 이것들 좀 봐라. 올해도 괜찮은 게 들어왔네. 남자 군의관들의 시선이 저희를 훑어내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했어요. 신체 검사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머리카락을 자르고 군복을 받아입는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낯설기만 했고 상급자들의 명령은 귓가를 때렸어요. 너희는 이제 군인이다. 여자라고 특별 대우는 없어. 첫날 밤 생활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옆 침대의 동기는 이미 흐느끼고 있었죠.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였나? 훈련소에서의 매일은 지옥 같았어요. 새벽 5시 기상, 줄넘기 500개, 팔굽혀펴기 100개, 그리고 끝없는 구호와 훈련. 다른 여자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지만 전 버텼어요. 제가 꿈꾸던 군인의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샤워실에서 들리는 은밀한 발소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억눌린 울음소리, 그리고 그것들을 모른 척해야 하는 우리들의 무력함이었죠. 어느 날 밤, 한 선임이 제 침대로 다가왔어요. 박성난, 내 사무실로 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의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날은 서류 정리만 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꿈을 품은 소녀가 아니었죠. 이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밤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는 여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말씀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이 사회가 여자에게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 부조리한 현실이 제 안에 무언가를 깨웠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달라져야 해. 그렇게 저는 조용히 저항을 시작했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동기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저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저 군인이 되고 싶었던 소녀의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서는 여성의 이야기로요.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기대였죠. 자대에서의 생활은 훈련소와는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우리 여군 막사는 본부대 뒤편에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화장실 환풍구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걸 발견한 날, 우리는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매일 아침 5시 기상,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면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밖에서 근무를 서야 했어요.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장갑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죠. 여군이라고 특별 대우 해달라는 거야? 이런 말들이 귀에 박혔어요. 동기 미영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부대 내 성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했다고 해요. 그 뒤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우리는 모두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어요.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야간 근무가 끝나고 돌아오면 몰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 주었죠.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연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상급자의 비리를 목격했어요. 여군들의 근무 평가를 빌미로
성상납을 강요하는 현장이었죠. 속이 끓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그날부터 일기장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거 봐요. 동기 수진이가 어느 날 저에게 보여준 건 찢어진 군복이었어요. 그날 밤 당직 사령이 그녀를 불렀다고 해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부터 저는 더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저는 작은 손전등으로 이불 속에서 글을 썼어요.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피해 내용, 모든 것을 꼼꼼히 적었죠.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점점 다른 동기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작은 저항이 시작된 거죠. 성난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친한 동기 은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맞아요, 위험했죠.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의 기록이 언젠가는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일기장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영내 근무 사령실로 불려갔어요. 이게 뭐지? 책상 위에는 제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때부터 저의 진짜 고난이 시작됐어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조사와 협박, 그리고 끝없는 질문들. 누구와 공모했지? 이걸로 뭘 하려고 했어? 하지만 전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동기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매일 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죠.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군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줄 아는 거라는 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기록이 결국 저를 자유로 이끄는 첫걸음이 됐으니까요. 일기장이 발각된 후 저는 더 이상 부대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냥 도망칠 수는 없었죠. 제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 그리고 아직 고통받고 있을 다른 여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밤 은밀하게 찾아온 동기 현주가 제게 USB를 건네줬어요. 언니, 이거 받아요. 제가 그동안 몰래 찍어둔 거예요. 현주는 부대 행정반에서 일하면서 여러 비리 문서들을 복사해 두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이런 걸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언니가 용기를 보여줬잖아요. 저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울었어요. 서로를 껴안고 이 모든 부조리한 현실을 저주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죠. 진급 심사표가 성상납 여부에 따라 조작된 정황, 여군 숙소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들, 성폭력 피해 신고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묵살되었는지 보여주는 문서들까지. 저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기록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요. 암호를 만들어서 기록했고 복사본도 여러 개 만들어 두었죠. 그리고 믿을 만한 동기들과 조금씩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 될 수 있어.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이 기록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닌 우리의 생존을 건 저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각오를 시험하듯 더욱 가혹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현주가 갑자기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며칠 후 수진이도 원치 않는 보직 변경 명령을 받았어요. 언니, 저희 가족에게 연락이 왔대요. 어느 날 밤 은주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부대에서 그녀의 가족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주의 동생이 다니는 직장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조직적인 탄압이라는 걸. 우리의 저항이 그들을 위협할 만큼 커져버린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생겼죠. 어느 날 밤 후임 한 명이 제게 쪽지를 건넸어요. 선임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보를 한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보안사령부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USB는 압수됐고 제 침대와 사물함은 수색당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신문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지? 조사관의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아온 증거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때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제 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족들이 걱정됐어요. 특히 어머니, 그리고 동생.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면회를 오셨어요. 성난아, 아버지의 눈빛이 달랐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그저 제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서였어요. 언젠가는 꼭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본 동기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우리의 저항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가 올 거라는 희망을. 그들의 눈빛이 아직도 제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오늘 밤이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남은 선택지는 탈북뿐이었죠. 짐이라고 해봤자 얇은 옷 몇 벌과 약간의 현금뿐이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방을 돌아보시더니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나오셨죠. 이거라도. 그 말씀을 끝내지 못하시고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셨어요.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섰어요.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죠. 아버지가 미리 접선해둔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는 걸어서 2시간. 그 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처럼 느껴졌어요. 조용히, 조용히. 브로커의 속삭임을 따라 우리는 산길을 올랐어요. 군대에서 단련된 체력이 도움이 됐지만 어머니와 동생을 부축하느라 진이 다 빠졌죠. 특히 동생은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얼마 전 공장에서 다친 후유증 때문이었죠.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죽였어요. 강 건너에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라고 했죠. 자유가 저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했어요. 이제 곧 국경 경비대가 교대할 시간이야.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모두 긴장했어요. 잘못하면 총알이 날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군대에서 배운 대로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지금이야.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얼음물이 온몸을 칼날처럼 파고들었죠. 어머니가 비명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강을 건너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얼어붙은 손발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동생이 미끄러졌을 때 아버지가 재빨리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매일 밤 경찰이 들이닥칠까봐 잠을 설쳤고 길거리만 나가도 누가 우리를 신고할까봐 두려웠죠. 특히 여자인 저와 어머니는 더 조심해야 했어요. 인신매매 브로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우리는 5번이나 숙소를 옮겼어요. 매번 이동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중국에 머무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 궁극적으로는 한국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라오스로 가는 길은 더 험난했어요. 밀림을 통과하는 동안 독사도 마주쳤고 식량도 떨어졌죠. 어머니가 열병으로 쓰러지셨을 때는 정말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준 건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어요. 이제 곧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북에 두고 온 동기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겠죠.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태극기를 봤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내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적이 없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처음 맡아보는 자유의 공기는 달콤하면서도 낯설었어요. 공항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물이 났는지 아니면 정말 울컥했던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원에서의 첫날, 저는 창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철조망이 없는 창문이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죠. 성난 씨, 이제 여기서는 마음껏 창문을 열어도 돼요. 담당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적응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매일 악몽에 시달렸죠. 군대에서의 기억, 도망치던 날의 기억, 그리고 북에 두고 온 동기들의 얼굴들이 꿈에서 계속 나타났어요. 상담 선생님께서는 그게 트라우마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여기 물은 틀면 바로 나와요. 동생이 신기해하며 외치던 날, 저는 또 울었어요. 북한에서는 전기도, 물도 부족해서 항상 고생했는데, 이렇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다는 게 새삼 실감났거든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정말 특별했어요. 컴퓨터를 배우고, 은행카드 사용법도 배우고, 처음에는 모든 게 너무 어려웠죠. ATM기 앞에서 몇 시간을 서 있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계속 도와주셨어요. 어느 날은 수업 중에 갑자기 패닉 증상이 왔어요. 선생님이 보안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위반 시 처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 북한 군대에서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거든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옆자리 언니가 손을 잡아줬죠. 괜찮아요. 여기는 달라요.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말투였어요. 하나원 선생님들은 제가 닦아요? 맞죠요? 했어요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부드럽게 고쳐주셨지만 저는 자꾸 북한식 말투가 나왔어요. 특히 긴장할 때는 더 심했죠. 밤마다 거울 보면서 했습니다. 맞아요.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졌어요. 처음으로 자장면을 시켜 먹던 날, 우리 가족 모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이게 바로 자유의 맛이다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날 처음 보는 아버지의 환한 웃음이었죠. 어머니는 하나원의 정원에서 매일 아침 운동을 하셨어요. 여기선 누가 감시하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않아도 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지 못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하나원에서의 3개월, 그건 단순한 교육기간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제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군인이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인간으로서의 저를요. 퇴소를 일주일 앞두고 저는 제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북한에서부터 써온 그 기록들. 이제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하나원 상담 선생님께서는 제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언니, 우리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해요. 꿈에서 현주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니까요. 하나원 마지막 날, 담당 선생님께서 제게 작은 노트를 주셨어요. 성난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차례라고요. 서울로 나오던 날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데도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죠. 그저 평범한 시민 중 한 명으로.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정말 자유를 얻은 걸까?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이동의 자유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용기였죠. 새로운 집에 짐을 풀면서 저는 창가에 어머니의 화분을 놓았어요. 두만강을 건널 때도 놓지 않으셨던 그 작은 화분. 이제는 더 크게 자랐더라고요. 마치 우리처럼요.
제 책이 출간됐을 때 가장 먼저 전화드린 건 하나원의 상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죠. 성란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 원고를 쓸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수없이 많은 밤을 울었죠. 특히 동기들의 이야기를 쓸 때는 지금도 그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출판사에서는 처음에 제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나요? 편집자님의 질문에 저는 제 팔에 남은 흉터를 보여드렸어요. 이건 제가 탈영을 시도한 한 여군을 막으려다가 생긴 거예요. 그날 밤 그 친구는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편집자님은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인터뷰 요청도 쇄도했고 각종 인권단체에서 강연 요청도 왔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제 얼굴이 공개되면 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갈까봐.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라 마음먹었거든요. 박성란 씨의 증언은 북한 여성 인권 실태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연설할 때 들은 말이에요. 그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TV에서 북한 소식을 볼 때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얼마 전에는 여군 징집 확대 정책이 발표됐다는 뉴스를 봤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어린 소녀들이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처럼 탈북한 다른 여군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달에는 현주를 1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녀도 탈북에 성공했더라고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언니, 우리가 꿈꾸던 게 이런 거였죠? 현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꿈꾸던 건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비록 더디고 작은 변화일지라도 요즘은 대학에서 강연을 많이 해요. 특히 여학생들을 만날 때면 더 힘이 나요.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양튜브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